이번 영상에서는 30에서 36번까지를 다룰 거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31번부터는 그 기본 시험지하고 겹치지 않는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심화 과정에 나오는, 그러니까 only 심화 과정에만 나오는 문제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치? 그걸 조금 염두해 두고서 지금 30번부터 들어가 볼게. 30번은 이제 기본 문제 50번에 해당이 되는 문제야. 가장 마지막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이 문제는 어떤 거에 관련된 문제냐면 이온 결합 물질, 그렇지? 이온 결합 물질, 즉 그 중에서도 이온성 고체이기 때문에 이온 결정과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공통적으로 그렇지? 공통적으로 Na 플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Na 플러스는 고정을 해놓고 Na 플러스는 고정을 해놓고 음이온이 뭐 일단 한 가지 색으로 해볼게. F냐? 작겠죠. 나트륨보다 작을 거야, 그치? 작나? 이게 지금 분전자 이온인데 더 크겠네. 더 크겠네. 뭘 생각한 거냐? 지금 문제 말고 따로 이렇게 개념 설명해 주는 것들은 혹시나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관련된 단원을 읽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같은 껍질,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줄어들게 될 거야. 그치? 왜냐하면은 전자가 늘어서 생기는 반발력보다 원자의 전하가 원자 반지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첫 번째 요인이 껍질수였고, 두 번째가 원자핵 전하, 세 번째가 전자수였습니다. 요인 자체가. 근데 지금 여기에서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를 비교를 해보면 이놈들은 뭐냐면은 등전자 이온이야. 등전자 이온. 전자가 동일하게 10개로 똑같습니다. 근데 플루오린의 경우는 원자 번호가 9번이고 나트륨의 경우는 11번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1인 애가 플러스 9보다 더 많이 잡아당기니까 나트륨이 더 작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 다음과 같이 그치? 원자 반지름이 존재하게 된다면 일단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작은 놈이 플루오린이 되겠죠. 얘하고 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한테
주어진 요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온 결합력하고 비례를 하는데, 이온 결합력인 F는 여기로 넘어가서 볼게. F는 K R제곱분의 Q1, Q2가 될 거고,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거야. 첫 번째는 전하량 곱. 그치? 전하량 곱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량 곱이 크면 클수록 이 정전기적 인력이 커질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온 사이에 거리가 있겠지. 여기서는 딱 붙어 있으니까 이온 반지름의 합일 거야. 그치? 이온 반지름의 합이 작을수록 더 이제 정전기적 인력이 세더라. 즉 여기에서는 전부 다 전하량 곱이 똑같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커지면 녹는 점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즉 반대로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녹는 점은 커질 거야. 근데 녹는 점이 얘가 제일 커. 그치? NaW가. 그러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거고, 요 놈은 이제 F가 되겠죠. 이거를 나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그냥 옆에 대면 되겠다. 그치? 얘가 뭔 거야? F인 거야. NaF. 그 다음에 녹는 점이 높은 애가 누구냐면 요 놈이죠. 그쵸? 얘는 C야. 그치? 그 다음에 이 두 놈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거리가 가장 긴 놈이 NaZ니까 요 놈이 I, Y가 BR. 그쵸? 기억. W와 Z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애는 Z다. 맞죠? 니은 녹는 점은 NaZ와 NaY 비교해봤는데, ZY 비교해봤을 때 Y가 거리가 작기 때문에 녹는 점이 더 높겠죠. 그렇죠. 디귿.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은 녹는 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녹는 점과 비례하기 때문에 누가 더 큽니까? X가 더 크죠. 그렇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걸 또 했었냐면은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인력을 이야기해가지고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였죠. 그쵸. 에너지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가 있었지. 그치? 얘가 만약에 NaF라고 한다면 NaCl은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리는 좀 더 멀 것이고, 그치? 그 에너지는 조금 더 작을 테니까 한 요 정도에서 결합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치? Na, Cl. 그치? 뭐 이런 식의 그림들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 가면 나오지만은 이거는 몰라도 되지만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 미분을 하게 되면 요놈이 이제 힘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기울기가 0인 지점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알짜 힘이 0인 거고, 그치? 알짜 힘이 0인 지점은 즉 왜 알짜 힘이 0이냐? 인력과 반발력이 같아서 0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1번. 여기부터 이제 심화적인 개념이 들어갈 건데, 잠깐만, 뭐야? 봅시다. 부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제 부호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구원을 했냐면 러더퍼드의 행성 모양을 부원을 해서 궤도 모양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러더퍼드의 행성 모양에는 어떠한 단점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핵이 있고
여기 있는 그 전자가 있다라고 치면 얘가 이렇게 행성처럼 도는데 문제가 이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에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에너지가 감소해서 결과적으로는 원자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에너지가 감소할 때 감소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방출한 에너지인 빛, 그치?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자기파를 이렇게 한 U라고 쓰는데, 요 이제 전자기파가 연속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불연속적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이어야 돼. 그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제 살펴본 걸 보니까 불연속적이었다. 즉 뭐가 나왔냐면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이었더라. 그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보어라고 하는 보어는 이렇게 원자핵이 있다라고 치면 이 전자는 특정한 궤도를 갖게 되는 거야. 마치 인공위성처럼. 그때 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을 뭘로 작용을 하냐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쭉 궤도를 따라 돌게 되고, 여기에는 마치 계단처럼 껍질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 지금 N은 N은 1이고 여기 N은 2고 N은 3이라 치면 이 중간은 없는 거야. 딱 요 사이의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아야지만이 올라가더라. 그치? 니은 전자는 특정 궤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보어는 이렇게 마치 인공위성이 돌는 것처럼 이 정전기력을 구심력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같은 그 궤도를 돌 때에는 빛을 방출하지 않더라. 그치. 아예 그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게 이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딱 맞아 떨어졌지. 그치. 근데 이제 이놈이 수소 이외의 원자에 들어서게 되면 전자가 여러 개가 생길 텐데, 그러면 여러 개가 생길수록 이 식이 많이 세워지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보어는 원자핵 하나와 전자 하나에 대한 식만 갖고 이 이론을 확립했기 때문에 수소 원자 이외의 원자에서는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은 보어 모형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냐면 1전자계에서만 설명이 가능하게 되고, 즉 수소라든지 헬륨 플러스, 실제로 이런 문제들도 일반 화학 내용에서는 나옵니다. 경시대회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에 만 적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하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원자는 당연히 전자가 2개 이상이어야겠죠. 그렇죠. 이게 31번, 32번과 33번을 볼 건데, 32번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뭐 1주기다, 2주기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물론 우리한테는 주기율표도 줄 거야. 그치? 근데 일단은 쓰는 게 난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이즈.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온화 에너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치?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라고 하는 건 기체 상태의 중성원자 1몰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드는 에너지. 그치? 잠깐만. 이거를 깜빡했다.
이게 이제 이온 에너지가 될 거고, 따라서 일일이 다 잰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온을 만들기 힘든, 거의 불가능한 네온은 제외를 합니다. 네온도 넣어야 되나? 잠깐만. 네온도 넣어야겠구나. 실제로 제외해야 되는 거는 지금 그거지. 전기음성도는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빼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2족과 13족 사이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거고, 15족과 16족 사이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거야. 그래서 아예 그때 곡선 자체를 외우라고 했었는데, 리, 베, 붕, 얘는 이제 리튬과 베릴륨 사이야. 리, 베, 붕, 탄, 질, 산, 불, 네. 즉 이게 이제 2차로 간다면 내가 왼쪽으로 한 개씩 밀라고 얘기를 했었어. 오케이. 살펴볼 건데, 지금 가하고 나를 볼 건데, 갑작스럽게 보통 이거를 거의 한 6배 정도 이상이라고 하면은 많이 증가를 하는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봤을 때 이게 막 1.5배씩 증가하다가 갑자기 한 대여섯 배 이상 증가하는 데가 보일 거야. 그치? 지금 가 같은 경우는 2차와 3차 사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전자를 2개 떼어내고 3개 떼어낼 때 이제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은 이제 원자가 전자가 2개란 이야기고, 2족 같은 경우는 베릴륨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언제 갑자기 증가하냐? 3과 4 사이에서 증가하는데, 이 놈은 원자과 전자가 3개라는 이야기니까 붕소란 이야기겠죠. 그치? 그렇다면 기억, 가는 붕소이다. 아니죠. 베릴륨이죠. 니은 1차 이온 에너지는 가가 더 크더라. 베릴륨 붕소가 있으면 베릴륨이 더 크죠. 그쵸? 맞죠? 전기음성도는 왼쪽 위로 갈수록 증가를 하기 때문에 붕소가 더 큰 게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별표를 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온 에너지의 개형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어디서 떨어지는지. 그치? 그리고 2차 이온 에너지의 경향성을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 왼쪽으로 하나 밀어서 배, 붕, 탄, 질산, 풀, 네, 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y축으로 이 값을 갖지는 않겠지만 경향선 자체가 2차는 왼쪽으로 하나 민 거랑 똑같다 라는 거고, 3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념 자체는 어려운데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다 줬어. 그치?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은 국어 문제라고도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쵸? 이 내용은 무기화학이라고 하는 대학교 3학년 책에 나오는 슬레이터 룰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효액전화라고 하는 게 원자액전화에서 가려막기 효과, 가리움 효과라고 하는 쉴딩 이펙트라고 하는 S를 빼주는 거였는데,
얘가 지금 뭐냐면 슬레이터 룰이 가르마기 정수 값을 뭐라 그럴까 추산해주는 어림잡아가지고 이런 값이다 라고 추산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원자의 전자 구조는 군으로 나눈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1군인 거고, 그치? 요 놈이 2군인 거고, 요 놈이 3군 이런 식으로 뭐 군을 만든다라는 거야, 그치? 여기서는 같은 군이라고 한 것만 가지고 갈게. 그리고 같은 군에서 L값이 큰 전자는 L값이 작은 전자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S, EP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쪽에 있는 전자는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가리겠지만, 그렇지?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안쪽에 있는 전자를 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 다 동일한 군에 있는 각각의 전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쪽에 있는 전자는 바깥에 있는 전자를 가리는데 다른 전자에 비해 얼마씩 기여하냐면 3.5씩 가리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 아래에 있는 놈들은 당연히 이제 같은 층에 있는, 같은 껍질에 있는 놈들보다 더 많이 가리게 되겠죠. 그러면 산소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 EP 전자의 하나에 작용하는 가르마기 효과는 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럼 내가 그 중에 전자 하나를 가질 거다. 뭐라든 상관이 없지만 나는 지금 요 전자를 뭐야? 여기 지금 아래 이렇게 돼 있는 전자를 가져오겠어. 그치? 그럼 얘 입장에서 지금 군으로 봤을 때 요놈 입장에서 아래 군에 있는 건 전자가 2개 있지. 전자 2개인데 요놈은 얼마씩 기여하냐면 0.85씩 기여를 할 거야. 전자 5개. 하나, 둘, 셋, 넷, 5인데 지금 얘는 EP에 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얘보다 지금 위에 있는 놈은 없지, 그치? 그러니까 가리지 않는 놈은 없을 겁니다. 지금 5개가 있는데 요놈 길이는 0.35를 가리더라. 그래서 계산해보면 3.45가 나옵니다. 답이 1번. 자, 이제 34번도 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내에서 풀 수 있도록 어떻게 생긴 놈인지 다 줬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라면 구조를 주면 안 되는데 지금 34번은 구조를 다 줬어, 그치? 그래서 이 보라진이라고 하는 놈인데 요 놈은 어찌 보면 벤젠하고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되어 있으면 얘는 이렇게 보자. 얘는 원자과 전자가 4개,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얘가 붕소랑 질소 되어 있으면 얘 3개, 5개이기 때문에 어차피 합이 이제 전자가 개수가 똑같이 되거든. 그래서 이 벤젠과 이제 비슷한 분자고 굉장히 안정적이겠지. 그래서 이 놈을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무기 벤젠이라고도 합니다. 그치, 당연히 이제 공명 구조를 수도 없이 많이 가질 거야, 사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얘만 움직인 이런 놈도 있을 거고, 아마 이거 인터넷에 치면은 구조 자체가 나올 겁니다. 공명 구조가 한 10개는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알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B와 C에서 질소는 음의 형식 전화를 갖는다. 봅시다. 형식 전화. 형식 전화는 지금 이 결합상이 있으면 이 전자를 딱딱 반으로 갈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 하나, 나 하나. 그럼 여기 내가 지금 표시한 붕소는 총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데,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데, 얘는 원래 전자가 몇 개 필요하냐면, 언제 몇 개 갖고 있냐면 3개 갖고 있죠. 그럼 전자를 한 개 더 갖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치? 질소는 지금 하나, 둘, 셋, 3개. 아니, 지금 하나, 둘, 셋, 4개야. 원래 얘는 5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그치?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치? 이중결합의 위치만 바뀐 거기 때문에 똑같이 형식 전화를 표시를 해보면, 질소는 음의 형식 전화가 아니고 양의 형식 전화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A와 B를 봤을 때 결합을 하고 있는 중심 원자인 B를 살펴보게 되면 요 놈 비공유 전자쌍 그려주게 되면 요 놈은 삼각뿔형을 갖고 있죠. 삼각뿔형. 그쵸? 그리고 얘는 sp3야. 입체인데 입체수가 4지, 그치? 근데 여기 있는 놈들은 다 평면삼각형 구조여가지고 sp2가 될 거야. 전부 다 sp2인데 얘는 sp2, sp3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이제 B가 더 평면적인 구조가 맞겠죠. 붕소는 루이스 산이고 질소는 루이스 염기로 작용을 한다. 산염기에서 루이스 산은 전자쌍 주계가 될 거고, 밖에가 될 거고, 루이스 염기는 전자쌍 주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전자쌍을 붕소한테 일방적으로 주면서 공명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붕소는 루이스 산으로 질소는 루이스 염기로 작용을 하더라. 답이 나하고 답. 그렇죠. 3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될 줄은 몰랐는데, 이건 사실 물리적인 문제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이 놈은 쌍극자 모멘트 정의를 가지고
훈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쌍극적 모멘트를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고3까지도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 일반화에서도 계산을 잘 안 해. 이것도 거의 뭐 물리화학이나 무기화학까지 계산을 하는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이 출제가 됐어. 자, 우리가 여태 배웠던 내용은 뭐였냐면 쌍극적 모멘트를 우리가 뮤라고 하죠. 그렇죠? 이 뮤가 쌍극적 모멘트의 합이 0이면 무극성 분자라고 했고 쌍극적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면 극성 분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정의뿐만이 아니고 계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요거는 아까로도 교재나 회의탑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정의만 나와 있을 거야. 이 쌍극적 모멘트라고 하는 건 전하량 에다가 거리 벡터를 곱합니다. 거리, 이온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즉 이게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 내지는 한쪽으로 전제가 쏠리게 되면 그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공유결합이 아니고 준 거야. 어떻게 줬냐면 이온성 결합을 했대. 완전히. 즉 얘가 그러니까 뭐냐면 H 플러스가 있고 F 마이너스가 있으면 아예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버린 거야. 전자 몇 개가? 한 개가. 그치? 가져가 버린 거지. 그러면 요 거리와 우리는 요 전하량을 곱해주면 되는데 쌍극적 모멘트 미우는 그치? 나노미터는 얼마냐면 10-19순위, 10-9순위죠. 따라서 지금 16은 4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36번. 납은 할로젠 원소와 아래와 같이 산화환원 반응을 한다. 지금 산화환원에서의 양적 관계를 뜻하는 거고 그 얘기는 지금 뭐냐 일단 한번 봤을 때 PbX4가 반응을 해서 PbX2가 생성했다 했는데 지금 만약에 PbX4가 X몰 반응하면 PbX2도 X몰이 생성되고 X2도 X몰이 생성돼. 즉 PbX4와 PbX2를 생각을 했을 때 반응 몰수 B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1이라는 이야기야.
그치? 그렇다면 분자량 비도 몇 대 몇이? 반응 몰수 1대 1이겠다. 잠깐만.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반응 몰수비가 1대 1이야. 같은 몰이 반응을 해. 그럼 이때 뭘 할 수 있냐면 반응 질량 B는 뭐랑 똑같냐? 분자량이랑 똑같아. 즉 같은 몰수가 반응을 했어. 즉 우리가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얘가 일정하잖아. 그러면 W1, M1이랑 W2랑 M2랑 같을 수밖에 없어. 즉 W1 대 W2는 M1 대 M2가 될 거야. 반응 질량비랑 분자량비가 같다라는 거지. 그치?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그 질량의 비율이나 2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질량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거야. N2와 H2와 O2가 있어. 1몰 있으면 얘가 2대 32거든. 2몰 있으면 4대 64. 비율이 똑같게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지. 그러면 일단 지금 납의 원자량이 207이라고 했으니까 분자량을 볼게. 분자량. 그러니까 즉 이거는 PB X2의 분자량이야. 대 MX는 X의 분자량, PBX4의 분자량. 요게 64.48분의 100이라고 하면 MX가 이 계산을 안 할게. 126.95가 나와서 127이 나오는데 그 표에 의하면 얘는 아이오딘이죠. 따라서 아이오딘이 정답. 어떻게